15년간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아내 미연이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비우고 고등학생 딸 은미의 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공부하다 잠든 딸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은미가 SKY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무팀장이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때 2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최상훈이 나타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 아내에게 회사 사정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아내는 제게서 자주 술 냄새가 난다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던 제 모습을 눈치챈 거죠. 최상우는 새로 들어온 거래처가 좋다며 투자금을 늘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덫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회계팀 박 과장이 새로운 거래처인 MK 상사가 이상하다고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가 MK 상사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알려주면서 저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아내의 수상한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은행 대출이 진행됐다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로 최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은미가 과외비용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의 눈빛은 이전에 순수했던 모습이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었습니다. 최상훈이 자신의 과외비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는 은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늦은 밤 회사에서 서류를 뒤지는 최상훈과 제 아내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도장을 훔쳐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말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서랍 속에서 제 명의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대출 통장과 해외 도피를 위한 여권까지 찾아냈습니다. 은미가 제 방에 들어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선전포고였죠. 엄마와 최상훈이 계획한 것이며 제가 얼마나 무능력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6월의 어느 장마철, 법원 집행관들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한 적 없는 서명이 찍힌 수십억 원의 채무보증서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제가 도박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연기를 그만하라며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가면을 벗고 저 같은 무능력자와 15년을 산 자신이 바보였다며 성공한 사업가이자 능력 있는 남자인 최상훈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은미는 차갑게 제게 나가달라고 했고 준호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내는 짐 정리하는 시간으로 30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 30분 만에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회사 경비원은 새로운 사장님의 지시라며 제 출입을 막았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집도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고시원에서조차 제 신용불량 이력 때문에 거절당했고 그날 밤 한강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회계팀 박 과장이 최상훈과 아내가 공모한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를 건네주었지만 저는 절망 속에서 그것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서류들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 몰랐습니다. 폭우를 피해 교각 밑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노숙자 김노인은 제게 마지막 남은 소주 반병을 건네며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되던 날, 김노인이 건넨 빵 조각을 받아들며 한때 회사 사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동정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과 마주쳤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날이 곧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이 보여준 휴대폰 속 사진에는 최상훈과 미연의 결혼식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은미와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신문 사교면에는 최상훈이 은미와 준호에게 새아빠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한강 난간에 올라서려는 제 어깨를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박정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15년 전 자신도 저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최상훈의 수법은 늘 똑같아서 신뢰받는 친구로 접근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의 완벽한 인생을 망가뜨릴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박정민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방을 얻고 깨끗이 면도를 하고 구제 옷가게에서 산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복수는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최상훈과 미연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며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의 마지막 밤, 전 제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첫 번째 목표로 최상훈의 신규 사업 정보를 입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의 복수는 시작됐죠. 저는 홍콩계 투자자 피터 강으로 위장했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 호텔에서 훔친 고급 수트, 그리고 서투른 한국어까지. 박정민은 최상훈의 치명적인 결함이 교만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상훈의 회사 비서를 매수하는 건 쉬웠습니다. 그도 최상훈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게 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비서를 통해 홍콩 투자자로서 면담을 요청했고 최상훈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을 상기시키려다가 저를 홍콩 투자자로 알고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따르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손목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후에 박정민이 건넨 사진들을 통해 최상훈이 미연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이 맞고 우는 모습, 최상훈의 폭력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복수는 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어머니가 저렇게 사는 것을 보며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늦은 밤 은미가 사무실을 찾아와 엄마가 죽을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상훈이 매일 밤마다 폭력을 휘두른다고 했죠. 박정민은 우리의 목표가 최상훈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임을 상기시켰지만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연이와 아이들은 구해내야 했습니다. 은미와 준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은미는 최상훈이 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동안 최상훈 곁에서 조용히 정보를 모아온 것이었죠. 준호는 자신이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며 그동안 제게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훈은 제가 설치한 덫의 단숨에 걸려들었습니다. 500억 규모의 가짜 투자 제안은 그의 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부인 명의의 건물들을 담보로 잡은 사실을 지적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미연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때 미연이 최상훈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보낸 증거들, 그가 전 부인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것이었죠. 최상훈이 화를 내며 미연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또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히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터강이 아닌 강철수로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증거들이 담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불법 대출, 횡령, 가정폭력, 그의 모든 죄상이 담겨 있었죠.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나 증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에서 최상훈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자신이 박정민 검사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검사가 먼저 찾아와 최상훈이 전 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려주었지만 그의 협박이 무서웠고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최상훈은 더 이상 오만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를 항상 무시했고 이용하기 좋은 바보라고만 생각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이제는 달라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은미와 준호가 제 낡은 고시원을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돈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연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죠.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왔으며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정직한 회사죠. 은미가 보낸 오늘 저녁 같이 먹자는 문자를 보며 준호도 온다는 소식에 미소 짓게 됩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증오 아닌 용서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아픔이 끝이 아니란 걸.